얇은 나무판, 그리고 그 위에 덧대어진 두 장의 고무. 우리는 매일 이 작고 가벼운 도구에 울고 웃으며 땀을 흘립니다. 라켓 한 자루를 맞추기 위해 기꺼이 수십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러버가 수명을 다할 때마다 큰 고민 없이 같은 상자를 다시 집어듭니다. 전 세계 어느 탁구장을 가더라도 열에 7, 8분 이 나비 마크가 찍힌 장비를 쥐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붉은 물결도 유럽의 깊은 전통도 막지 못한 굳건한 섬유율.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 탁구인들을 이토록 매료시킨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공을 잘 튕겨내는 도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스포츠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기업의 치열한 집념에 관한 기록입니다. 버터플라이의 역사는 1950년 창립자 다마스 히코스케의 꺾이지 않는 집념에서 출발합니다. 1941년 당시 21살의 청년이었던 그는 탁구가 땀도 나지 않는 연약한 스포츠라며 전국 체전 종목에서 제외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탁구인의 강인함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며 20km 마라톤 대회에 뛰어들었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달려 당당히 우승을 거머쥡니다. 탁구를 향한 그의 사랑은 그토록 지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념은 1945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더욱 거대한 철학으로 단련됩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 폭심지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있던 그는 참혹한 지옥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찢겨진 도시와 부상자들을 보며 청년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탁구를 통해 이념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의 평화를 전파하겠다. 1950년 그가 세운 작은 탁구 상점의 이름은 버터플라이, 즉 나비였습니다. 선수는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다. 우리는 그 꽃 주위를 맴돌며 피어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바치는 나비가 되겠다. 탁구를 통해 평화를 전파하겠다던 창립자의 낭만적인 약속은 결코 기업의 포장용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철학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 순간은 1991년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제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분단 이후 사상 최초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 코리아. 세계 최강 중국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이들의 기적같은 우승 뒤에는 버터플라이의 조용한 헌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선수들은 국제 규격에 맞는 고품질의 일제 탁구 용품을 구하거나 사용해본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버터플라이는 이념의 장벽을 넘어 리브니, 유순복 등 북한의 주요 선수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사의 최상급 라켓과 러버를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한 팀이라는 이름으로 입고 뛰었던 그 역사적인 유니폼 역시 버터플라이가 직접 제작해 공급한 것이었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탁구로 평화를 만들겠다 다짐했던 20대 청년의 꿈이 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남과 북이 하나 된 탁구대 위에서 완벽하게 피어난 것입니다. 버터플라이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한 결정적 계기는 위기 속에서 피어난 러버 기술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 탁구계는 고무 밑에 두꺼운 스펀지를 댄 이른바 소프트 러버의 동무대였습니다. 타구음조차 흡수해버리는 강력한 사일런트 스매시를 앞세워 일본 선수들이 세계를 휩쓸자 1959년 국제탁구연맹은 결단을 내립니다. 스펀지와 탑시트를 합친 러버의 총 두께는 4mm를 넘을 수 없다. 이 4mm 두께 제한은 두꺼운 스펀지의 탄성에 의존하던 아시아 탁구계에 닥친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버터플라이의 연구진들은 돌기를 스펀지 쪽으로 뒤집어 붙이는 핀플-인 러버, 즉 평면 샌드위치 러버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수없는 화학적 배합과 실패 끝에 1960년 현대 탁구의 기틀을 마련한 명작 올라운드 D13이 탄생합니다. 공이 고무 표면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공이 윗부분을 감아 올리듯 얇게 긁어치는 강한 전진 회전, 즉 현대 탁구의 꽃인 탑스핀의 궤적을 완벽히 정착시킨 것입니다. 이어진 1962년에 템페스트 D13은 본격적인 공격 탁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1967년에 출시되어 전 세계를 제패한 전설의 러버, 스라이버의 금형 하단에 여전히 D13L이라는 번호가 새겨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위대한 혈통을 증명하는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버터플라이의 화학기술은 항상 탁구 시장의 한계보다 반보 앞서 있었습니다. 2008년 유해성 문제로 스피드 글루가 전면 금지되며 반발력 저하라는 패닉이 찾아왔을 때 버터플라이는 스펀지의 기포를 용수철처럼 팽창시키는 스프링 스펀지 기술의 테너지를 내놓아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탁구공의 소재가 셀룰로이드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되며 공의 회전력과 변화가 급격히 줄어들자 이번에는 내마모성과 표면 그립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디그닉스를 탄생시켰습니다. 극전진 지향적인 현대 탁구의 빠른 박자 속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회전력을 과학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러버뿐만 아니라 블레이드, 즉 라켓 분야에서도 이들의 장인 정신은 빛을 발합니다. 한국의 50대 이상 남성 동호인들에게 탁구는 곧 파괴적인 포핸드를 앞쓴 펜홀더의 낭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시아의 호랑이이자 펜홀더의 교과서로 불렸던 김택수 선수가 있었습니다. 버터플라이가 그를 위해 수백 년 된 최고급 기소이노키 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든 단판 블레이드, 특히 초창기에 생산된 그립에 붉은 원형 렌즈가 박힌 김택수 블레이드는 타구 시 손끝에 전달되는 압도적인 묵직함과 예술적인 나뭇결로 인해 오늘날 부르는 게 값진 전설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한 선수의 미세한 타구 감각까지 나무의 결에 동기화시키는 장인 정신의 결정체였죠. 하지만 시대가 양핸드 전환과 빠른 백핸드 공격을 요구하는 쉐이크핸드 시대로 넘어가면서 두꺼운 통판 대신 얇고 강력한 합판 구조가 필요해졌습니다. 블레이드는 나무를 넘어 첨단 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1993년 라켓의 불필요한 진동을 부드럽게 흡수하는 아릴레이트 섬유와 강력한 반발력을 내는 탄소 섬유를 교차 직조한 특수 소재 아릴레이트 카본, 즉 ALC가 탄생합니다. 공이 라켓에 깊게 머무는 안정감과 파워를 동시에 잡아낸 명작, 우리가 아는 국민 라켓 비스카리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방탄복에 쓰이는 차세대 슈퍼 섬유 자일론을 결합한 ZLC를 거쳐 최근에는 강철보다 5배 강하지만 무게는 5분의 1에 불과한 나노 단위의 친환경 소재 CNF까지 라켓에 적용하며 소재 공학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탁구채는 단순한 나무판을 넘어 정밀 과학의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버터플라이가 탁구계에 기여한 숨은 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튜브나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느 선수의 폼이든 1초 만에 검색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과거의 동호인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 선수들의 기술을 배웠을까요? 버터플라이는 단순히 용품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최정상 챔피언들의 기술과 훈련 방식을 VHS 비디오 테이프와 DVD에 직접 담아 전 세계 동호인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중국 탁구의 상징 공링우이, 백핸드의 마술사 크레앙과 정교한 전술의 슐라거, 그리고 티모볼까지 수많은 동호인들이 브라운관 TV 앞에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영상을 돌려보며 자신의 스윙을 교정하던 아련한 시절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은 1973년 유럽 탁구의 심장부인 서독의 한 시골 마을 닭장을 개조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시작된 안목 덕분이었습니다. 11살의 꼬마 티모 볼을 비롯해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아보고 전폭적으로 후원했던 선제적 투자, 이 닭장에서 쏘아 올린 작은 날갯짓이 선수들을 길러내고 다시 그들의 완벽한 기술을 영상에 담아 대중에게 전수하는 거대한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수를 꽃으로 대하겠다는 나비의 철학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버터플라이는 수백 년 된 징휘한 원목을 가공하고 남은 나무들을 버리지 않고 우쿨렐레 악기나 공예품으로 업사이클링합니다. 또한 무늬가 있는 나무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오래된 편견을 연구소의 과학적 데이터로 타파하여 심미적인 이유만으로 멀쩡한 나무가 버려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1950년 제과점의 장남이 세운 작은 탁구 상점, 히로시마의 잿더미 속에서 탁구로 평화를 꿈꾸던 21세 청년의 숭고한 다짐은 오늘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동호인들이 쥐고 있는 라켓 위에서 영원한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비마크를 쉽게 뗄 수 없는 진짜 이유, 그것은 어쩌면 이 도구 안에 담긴 사람을 향한 진심과 기술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치열한 집념에 매료되었기 때문일 겁니다.